안녕하세요. 저는 강옥자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나이 70평생, 자식 자랑만큼 팔불출인 것도 없다고들 하지만 우리 아들 동준이 얘기를 할 때면 저는 어쩔 수 없는 팔불출이 되고 맙니다. 동준이는 제 인생 그 자체였어요. 새벽 빗자루질 소리에 눈을 떠서 해가 중천에 떴다 저물 때까지 시장 좌판에 앉아 반찬거리를 다듬고 매운 김칫소에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던 그 모든 세월은 오직 우리 동준이 하나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남들이 호러미 자식이라 손가락질할까봐 더 독하게, 더 억척스럽게 살았지요. 그렇게 키운 아들이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고 제법 자리 잡았을 때도 저는 시장 일을 놓지 못했어요. 그저 습관처럼 제 몸에 밴 공기처럼 시장 바닥에 짭짤한 소금기와 사람 사는 냄새가 좋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고생하시고 저랑 같이 살아요. 아들이 몇 번이나 말했지만 저는 한사코 고개를 저었어요. 자식 앞길에 늙은 어미가 짐이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저 멀찍이서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좌판을 정리하고 있는데 동준이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목소리가 어찌나 상기되어 있던지 수화기 너머로 설렘이 그대로 전해질 정도였어요. 어머니, 저 동준이에요.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고 말고. 우리 아들 목소리 들을 시간이야 없겠니? 웬일이야, 목소리에 꿀이라도 발라놨네. 그런가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께 꼭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오늘 저녁에 그 사람이랑 같이 집으로 찾아뵈어도 될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라니. 평생 여자 문제 하나 속 썩인 적 없던 무던한 아들이었는데 이건 필시 결혼할 짝을 데려오겠다는 소리였지요. 저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오냐, 그래야지. 어서 오너라. 내가 저녁 솜씨 좀 부려봐야겠구나. 전화를 끊자마자 손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단골 정육점에 들러 제일 좋은 암소갈비 2근을 끊고 펄떡이는 활전복도 몇 마리 샀어요. 혹여나 아들 짝꿍이 될 아가씨가 뭘 좋아할지 몰라 잡채에 삼색전에 조기구이까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릴 요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내내 입가에선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어떤 아가씨일까? 우리 동준이처럼 마음이 고울까? 부디 못난 시어미가 될 나를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녁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아들이 활짝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한 아가씨를 보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참 곱더군요. 뽀얀 얼굴에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매, 야무지게 담은 입술까지. 화려하게 꾸미지 않은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아가씨의 단아한 분위기를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쪽은 김경미 씨예요. 아들의 소개에 경미라는 그 아가씨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제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김경미라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마저 어찌나 낭낭하고 예쁘던지. 어머니라는 말이 어색함 하나 없이 어쩌면 저리 자연스럽게 나올까 싶었어요. 저는 황급히 경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 많았지.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아들이 험하게 대하진 않았고. 아니에요, 어머니. 얼마나 자상하게 챙겨주셨는데요. 그리고 어머니 뵈니까 왜 그렇게 동준 씨가 어머니 자랑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미인이세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릴 지경이었어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햇볕에 그을린 주름진 얼굴을 보고 미인이라니. 빈말이라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도 잠시, 경미는 마치 제 집처럼 스스럼 없이 부엌으로 들어와 제 앞치마를 받아들고 상 차리는 것을 도왔어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센스에 음식 하나하나 맛보며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라며 살갑게 구는 모습에 저는 속으로 100점짜리 며느리감이 굴러 들어왔구나 생각했지요. 식사를 하는 내내 경미는 제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기 바빴고 동준이에게는 생선 가시를 발라주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런 둘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절로 배가 부르고 행복해서 눈물이 핑 돌 것 같았어요. 동준이도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슬쩍 경미의 어깨를 감싸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 경미 씨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올 것이 왔구나 싶으면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경미는 동준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는 그런 경미의 손을 꼭 잡고 말해주었습니다. 허락이랄 게 뭐 있겠어. 너희 둘만 좋다면야 나는 더 바랄 게 없지. 우리 동준이 같이 무뚝뚝한 녀석을 좋아해줘서 오히려 내가 더 고맙구나. 제 말에 경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짠하고 예쁘던지.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짜인 연극의 한 장면이었다는 것을요. 그 완벽함 속에 숨겨진 아주 작은 위화감을 그때의 저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경미가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장 좌판으로요. 양손에는 어르신들이 좋아한다는 고급 과일 상자와 제 무릎에 좋다는 영양제까지 들고서 말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다들 어디서 저런 예쁜 딸을 뒀냐며 부러워하는 눈치였어요. 어머니, 일하시는데 힘드실까 봐요.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아이고, 이런 걸 뭘 사왔어. 너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냥 얼굴만 보여줘도 좋은데. 어머니 생각하는 제 마음인데요, 뭘. 경미는 익숙하게 제 옆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아 제가 다듬는 나무를 거들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손으로 어찌나 야무지게 일을 하던지. 한참을 함께 일하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슬쩍 집안에 대해 묻자 경미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 사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릴 때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쭉 혼자 힘으로 버티며 살았어요. 아가씨의 얼굴에 금세 슬픔이 어렸습니다. 저는 너무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괜히 아픈 상처를 들쑤신 것만 같아서요. 아이고, 어떡하니. 내가 괜한 걸 물었구나. 미안하다,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런데요, 동준 씨를 만나고 또 이렇게 어머니를 뵙고 나니까 꼭 돌아가신 엄마가 생긴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저 정말 잘하고 싶어요. 동준 씨한테도 그리고 어머니한테도요. 두 분한테 제 진짜 가족이 되어달라고 조르고 싶을 만큼요. 경미는 끝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눈물을 보니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저 어린 것이 혼자 세상을 버텨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저는 경미를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내가 네 엄마다. 이제부터 내가 네 엄마 해줄게.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우리 동준이 옆에서 행복하기만 하렴. 그날 이후 저는 경미를 완전히 제 친딸로 받아들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어색하고 완벽하게만 보였던 모습들은 모두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노력하는 기특한 행동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는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동준이는 하루라도 빨리 경미와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고 경미 역시 그런 동준이의 뜻에 따랐어요. 결혼 이야기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날을 잡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며느리가 혼수 때문에 기죽을까봐
제가 평생 모은 돈을 탈탈 털어서라도 번듯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경미야, 집이며 살림이며 걱정하지 말거라. 이 어미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 너는 그냥 몸만 오면 된다. 어머니, 아니에요. 어떻게 어머니께 손을 벌려요. 저희 힘으로 시작해야죠. 동준 씨랑 저랑 모아둔 돈 조금 있고 그걸로 작게 시작하면 돼요. 어머니는 저희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어쩜 말도 저리 예쁘게 하는지. 저는 기어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경미는 단호했어요. 절대 제 돈을 받을 수 없다고요. 오히려 저를 위하는 척 제 노후 자금을 걱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경미의 뜻에 따라 작은 빌라 전세를 얻어 조촐하게 신혼 살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미는 부동산이며 대출이며 모든 것을 도맡아 처리했어요. 저와 동준이는 그저 경미가 하자는 대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지요. 평생을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온 제가 아무런 의심 없이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것들을 저 어린애 손에 맡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행복에 눈이 멀어 그 어떤 의심의 싹도 틔우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 아들 동준이의 얼굴에 떠나지 않는 웃음을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경미의 모습은 정말 천사 같았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내 아들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잘 부탁한다고. 이제야말로 내 고생이 끝나는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끔찍한 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경미가 우리 집안의 식구가 되고 나서 제 팍팍하던 인생에 그야말로 꽃이 핀 것 같았어요. 아들 동준이는 퇴근 무섭게 집으로 달려왔고 두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조곤조곤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시장에서 쌓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곤 했지요. 경미는 살림 솜씨도 어찌나 야무진지 제가 평생 해온 나물 반찬 맛을 귀신같이 따라 했고 집안 구석구석은 묵은 먼지 하나 없이 늘 정갈했습니다. 시장통 동료인 순자 엄마는 저만 보면 입을 모아 말했어요. 옥자 언니는 전생에 나라를 3개는 구했나 봐. 어디서 저렇게 보석 같은 며느리를 데려왔어? 그러면 저는 괜히 손사래를 치면서도 입이 귀에 걸리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지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동준이는 회사 회식이 늦어진다고 했고 저와 경미는 단둘이 앉아 조촐하게 저녁을 먹고 있었죠. 경미는 제가 며칠 전부터 무릎이 시큰거린다고 했던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는지 관절에 좋다는 온갖 약초를 듬뿍 넣은 오리백숙을 끓여냈더군요. 뜨끈하고 진한 국물을 떠먹으며 며느리의 고운 마음씨의 속으로 또 한 번 감탄하고 있는데 경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걱정? 무슨 걱정? 어머니 건강이요. 언제까지고 시장에서 그렇게 찬바람 맞으며 고생만 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 편하게 모셔야 하는데 동준 씨 월급만 가지고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요. 저는 괜찮다며 아직은 손님들하고 왁자지껄 떠들며 일하는 게 더 즐겁다고 손을 저었어요. 그러자 경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아주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그 소중한 돈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제가 듣기로는 그냥 은행 보통 예금에 넣어두셨다고 하던데요. 맞으시죠? 그럼 나처럼 배운 것 없는 장사치가 뭘 알겠니? 그저 은행에 넣어두는 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지. 물론 안전하기는 하지만요, 어머니. 요즘 같은 시대에 그건 돈을 그냥 땅속에 묻어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장 물건값은 해마다 무섭게 오르는데 은행 이자는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어머니 피 같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보고만 계신 셈이라고요. 경미의 말은 조금 어려웠지만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았어요. 실제로 은행 이자가 예전 같지 않다는 소리는 라디오에서도 시장 손님들한테서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제가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알고 있거든요. 경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평소 들고 다니던 서류 가방에서 아주 빳빳하고 두꺼운 종이로 된 책자 하나를 가져왔어요. 고급스러운 가죽 표지에는 VVIP 고객을 위한 프라이빗 자산 운용 보고서라는 제가 평생 처음 들어보는 어려운 말이 금박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제 오랜 친구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금융회사에서 센터장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VVIP들, 그러니까 정말 부자들 자산만 비밀리에 관리해주는 최고의 전문가거든요. 이건 그 친구가 저를 특별히 믿고 어머니를 위해 꼭 알려주라며 챙겨준 정보예요. 경미는 책자를 펼쳐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눈이 핑핑 돌아갈 만큼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 그리고 깨알 같은 글씨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괜히 어려워하실 거 하나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국가에서 비밀리에 추진하는 해양 신도시 개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권을 따낸 기업의 소수의 VVIP들만 비공개로 투자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라 원금은 100% 보장되고요. 수익률은 아무리 못해도 연 15%예요. 아무한테나 열리는 기회가 아니고 확실한 정보가 있는 극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혜 같은 거죠. 연 15% 수익의 원금 보장이라니.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평생 돌다리도 10번은 두들겨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살아온 제가 선뜻 마음을 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런 건 하나도 모르고 왠지 무서워서 못하겠다. 어머니, 무서워하실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챙겨드릴 건데요. 어머니, 이건 단순히 돈을 좀 더 버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평생 찬밥 더운 밥 안 가리고 땀 흘려 모으신 그 소중한 돈을 제가 더 안전하게 지키고 확실하게 불려드리고 싶은 그런 효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경미는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 까만 눈동자를 보고 있자니 제가 품은 일말의 의심이 오히려 며느리의 고운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못난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 그때 회식을 마친 동준이가 기분 좋게 취해서 들어왔고 경미가 차려놓은 책자를 보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와, 경미야. 너가 말했던 그거구나. 어머니, 뭘 그렇게 망설이세요? 경미가 저보다 경제관념도 훨씬 밝고 얼마나 똑똑한데요.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흔한가요? 다 어머니 생각해서 저러는 건데 한번 시원하게 믿고 맡겨보세요. 하나뿐인 아들까지 저렇게 등을 떠미는데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지요. 저는 결국 다음 날 아침 제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통장과 평생 써온 도장을 경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경미는 제 손을 맞잡으며 기어코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어머니, 저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어머니 평생 일 안 하셔도 될 만큼 만들어 드릴게요. 그 말을 저는 바보같이, 정말 바보같이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또 믿었던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경미는 눈에 띄게 바빠졌어요. 투자 설명회에 가야 한다. 고객 미팅이 있다는 등 외출이 잦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분주했죠. 이상하게도 전화는 꼭 찬바람이 부는 베란다에 나가서 받더군요. 한 번은 제가 무심코 베란다 문을 열었는데 경미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냉랭한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서류 처리는 오늘까지 무조건 끝내라고 전달했잖아요.
네, 입금 확인되면 바로 진행하시고요. 더 이상 시간 끌지 마세요. 제가 들어선 것을 본 경미는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황급히 끊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의 상냥한 얼굴로 돌아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놀라셨어요? 아주 까다롭고 무례한 고객이라서요. 죄송해요. 어머니 앞에서 괜히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렸네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고 뾰족한 가시 하나가 박힌 듯 영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죠. 어느 날부터인가는 경미의 옷차림이나 들고 다니는 가방이 눈에 띄게 화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며 손목에는 고급스러운 시계까지 차고 다녔고요. 제가 어디서 난 거냐고 물으면 경미는 늘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실적이 좋아서 회사에서 보너스를 두둑하게 받았어요. 고객들 만나려면 너무 없어 보이면 신뢰를 못 주잖아요, 어머니. 그럴듯한 이유였기에 더 이상 묻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작은 가시는 점점 더 자라나 제 속을 쿡쿡 쑤시는 것 같았어요. 참다 못해 동준이에게 슬쩍 이런 이야기를 꺼내보았지만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에이, 어머니. 괜한 걱정은요. 경미가 다 알아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곧 이 작은 빌라 탈출해서 저기 한강 보이는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을 거라고요. 아들의 해맑은 얼굴을 보니 정말 제가 늙어서 의심만 많아진 괜한 노파심을 부리는 건가 싶었지요. 그렇게 저 자신을 다독이며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한 마음을 억지로 눌러 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무겁고 시장 좌판에 앉아있는 내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어요. 한참을 끙끙대고 있는데 경미에게서 아침부터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대박이에요, 대박. 저희 투자한 거 이번에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수익이 났어요. 정말이냐? 아이고 세상에. 그게 무슨 소리야? 자세한 건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정말 끝내주는 곳에서 식사 대접할게요. 어머니, 제일 좋은 옷으로 쫙 빼입고 나오셔야 해요. 경미는 제가 평생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시내에서 가장 비싸고 전망 좋다는 한정식집 이름을 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정말 며느리 말대로 큰 돈이 생긴 걸까? 그렇다면 우리 아들 고생도 이제 끝이고 나도 이 지긋지긋한 시장 일을 그만둘 수 있겠구나.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동준이 결혼식 때 딱 한 번 입었던 가장 아끼는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경미가 창가 좋은 자리에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좋은 소식을 전한 사람치고는 얼굴이 몹시 창백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서도 연신 창밖을 쳐다보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테이블 밑으로는 다리를 까딱까딱 떨고 있었지요. 휴대전화 화면을 껐다 켰다 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경미야,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냐? 안색이 왜 그래?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너무 기뻐서 그래요. 너무 좋아서. 아직도 심장이 막 떨려서 진정이 안 되네요. 경미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이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어요. 최고급이라는 음식들이 그림처럼 차려지기 시작했지만 경미는 거의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원한 물만 연거푸 들이켜며 마른 입술만 축일 뿐이었지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마음속에서 애써 잠재웠던 불안감이 다시 검은 연기처럼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리는 법이 없었지요. 평생을 살아보니 그렇더군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구름 위에 있다는 최고급 한정식 집의 사내 진미는 도무지 입으로 들어오는지 코로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 맞은편에 앉은 경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거의 수저를 들지도 못했고 그 서늘한 불안은 제게 고스란히 전염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했던 건 우리 자리에서 대각선 건너편 창가 구석에 앉은 두 남자였습니다. 척 보기에도 이런 번쩍이는 식당과는 영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어요. 어딘가 몸에 맞지 않는 낡은 정장 차림에 한 명은 다부진 체격의 우락부락한 인상이었고 다른 한 명은 마른 체격의 유난히 날카로운 눈매를 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앞에 놓인 음식은 거의 먹는 둥 마는 둥 시종일관 우리 테이블 쪽을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어찌나 집요하고 불쾌하던지 저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경미야. 제가 나지막이 부르자 젓가락만 만지작거리던 경미가 화들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저기 저 사람들, 혹시 너가 아는 사람들이니?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본 경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파르르 흔들렸습니다. 커다랗던 눈의 동공이 바늘구멍처럼 작아지고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제게까지 들리는 듯 했어요. 경미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다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저런 험상궂은 사람들을 알겠어요. 정말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 쪽을 쳐다보는 것 같으냐? 영 기분이 꺼림칙하구나.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 아마 제가 너무 예뻐서 쳐다보나 보죠. 아. 경미는 애써 농담을 하며 제 잔에 물을 따라 주었지만 그 손은 제 눈에도 보일 만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식당 안에 나른하던 공기가 갑자기 칼날처럼 날카롭고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억지로 식사를 마치는 둥 마는 둥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남자 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우리 테이블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락부락한 인상의 남자가 제 앞을 가로막아 동선을 차단했고 날카로운 눈매의 남자는 경미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차갑게 빛나는 은색 금속 물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평생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보던 수갑이었습니다. 김경미 씨 맞으시죠? 남자의 목소리는 조용하던 식당 전체에 서리빨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들리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고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향했어요. 경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파랗게 질려버린 입술만 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사기 혐의로 김경미 씨를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 부심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자는 기계처럼 법 조항을 읊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경미의 가느다란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하고 쇳소리가 맞물리는 소리가 제 귀에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처럼 들렸습니다. 아,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저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제야 정신이 든 경미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락부락한 남자가 경미의 다른 쪽 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자 그 가냘픈 저항은 금세 잦아들었어요.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어머, 어머 하는 수군거리는 소리, 놀라서 내지르는 작은 비명들. 누군가는 이미 휴대전화를 꺼내 이 광경을 찍고 있었고 그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서 제 며느리가 끌려가며 지르는 절규가 한데 뒤섞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뿌리 박힌 듯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광경이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지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제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어머니라 부르며 웃어주던 아이가 지금 흉악한 범죄자처럼 수갑을 차고 낯선 남자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비틀거리며 경미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 애한테 왜 이래요? 무슨 커다란 오해가 있는 게 분명해요. 하지만 날카로운 눈매의 남자는 저를 가볍게 밀어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십시오. 자세한 이야기는 관할 경찰서에 가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설아니요? 경찰서요? 아니, 우리 애는 죄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이란 말입니다. 제 목소리는 이미 울음으로 갈라져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경미는 저를 향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어머니, 저 아니에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며 식당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텅 빈 식당 입구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안타깝게 쳐다보는 동정 어린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것도 제 의식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식당 지배인의 도움으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 동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명랑한 목소리에 저는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어머니. 경미랑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동준아, 어떡하면 좋으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왜 무슨 일 있어요? 경미는요? 경미가 지금 경찰서에 잡혀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는 제 목소리에서 이미 아들은 모든 상황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동준이는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저를 발견한 아들의 얼굴은 이미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경미는요? 경미 지금 어디 있어요? 저 안쪽 조사실에. 동준이는 제 말을 듣자마자 쿵쿵거리며 조사실이 있는 복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곧 제복을 입은 경찰에게 가로막혔지요. 아들은 이성을 완전히 잃고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비켜요. 내 아내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당장 만나게 해달라고요. 이거 엄연한 불법 감금이에요. 그때 중년의 형사 한 명이 조사실에서 나오며 피곤한 얼굴로 동준이를 막아섰습니다. 서동준 씨 맞으시죠? 잠시 저랑 이야기 좀 하셔야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내 아내 당장 풀어주세요. 명백한 오인 체포라고요. 우리 경미는 개미 한 마리 못 죽이는 사람입니다. 형사는 동준이의 절규를 안타까운 눈으로 잠시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선생님, 진정하시고 제 말을 들으세요. 부인 되시는 김경미 씨는 단순 혐의가 아닙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에게서 수백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거대 금융 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로 저희가 오랫동안 추적해오던 인물입니다. 거짓말.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경미는 부모도 없이 세상에 혼자 남겨져 외롭게 자란 착한 사람이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요. 아들은 형사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달려들었습니다. 형사는 그런 동준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옆에 있던 젊은 경찰에게 눈짓을 했어요. 젊은 경찰은 서류철 하나를 들고 와 형사에게 건넸고 형사는 그 서류철을 펼쳐 동준이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서동준 선생님, 이게 김경미 씨가 그동안 벌인 사기 행각의 피해자 명단과 피해 금액 일부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머님 되시는 강옥자 여사님의 이름도 있네요. 피해 금액 1억 8천만 원. 그 순간 동준이의 눈이 서류에 박힌 제 이름을 향했습니다. 아들의 두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형사는 마지막 쐐기를 박듯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드님 이름으로 받은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1억 원도 대출 실행 당일 김경미 씨가 관리하던 차명 계좌로 모두 이체된 뒤 여러 단계를 거쳐 인출됐습니다. 아드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이용당하신 겁니다. 동준이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바람처럼 새어나왔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쥔 형사의 손을 뿌리치고 비틀비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차갑고 더러운 경찰서 복도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인간의 영혼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에 가까운 처절한 통곡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믿음이 잔인한 배신으로 바뀌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런 아들에게 다가가지도 아무런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한 채 그저 함께 무너져 내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바로 그 순간 끝장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넋이 나간 아들을 겨우 부축해 택시에 태웠고 오는 내내 우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꼭 저 멀리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어요. 침묵 속에서 아들의 억눌린 흐느낌만이 간간히 터져나왔습니다. 한때는 경미와 동준이의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신혼집은 이제 싸늘한 정막만이 감도는 유령의 집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동준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고 저는 거실 소파에 솜에 물이 스며들 듯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형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맴돌았고 눈앞에서는 수갑을 찬 경미의 우는 얼굴과 복도에 주저앉아 울부짖던 아들의 무너지는 모습이 번갈아 나타났다 사라졌지요. 이건 분명 끔찍한 악몽일 거야. 내일 아침, 아니 잠시 후에라도 눈을 뜨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와 있을 거야. 수백 번을 되뇌었지만 동쪽 창문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나서도 끔찍한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집 근처 은행으로 향했어요. 마지막 남은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겁니다. 뭔가 경찰에 착오가 있었을 거라고, 내 돈은 내 평생은 안전할 거라고. 하지만 은행 창구에서 건네받은 거래 내역서는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제가 경미에게 통장과 도장을 넘겨준 바로 다음 날부터 제 평생이 담긴 돈은 10원짜리 하나 남김없이 수십 개의 다른 계좌로 나뉘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동트기 전에 새벽부터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매운 김칫소에 손을 버려가며 찬밥에 물 말아 먹어가며 악착같이 모았던 내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통장 마지막 줄에 찍힌 잔액 0원이라는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숨이 턱 막혔어요. 은행을 나온 제 발걸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경미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경미가 관리한다던 제 통장과 아들의 통장, 그리고 처음 보는 여러 개의 통장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보던 바로 그 대포 통장들이었겠지요. 저는 그 통장들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들고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지독한 한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저는 결혼식 사진 앨범을 꺼내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경미의 얼굴 옆에 딱한 사정을 아는 먼 친척, 어른이라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자와 보육원 시절부터 함께한 유일한 동기라며 눈물을 훔치던 젊은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결혼식 때 받아두었던 하객 명단을 찾아 그들의 이름 옆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뚜뚜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첫 번째 전화는 없는 번호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연결된 번호의 주인은 자기는 김경미라는 사람을 전혀 모른다며 귀찮다는 듯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경미의 눈물 겹도록 가여웠던 가족사, 눈물 흘리며 축하해주던 친구들,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거짓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잘 짜인 연극의 순진한 관객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들은 우리 모자의 인생을 무대 삼아 아주 실감나는 사기극을 펼친 것이었습니다.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옥 같은 며칠이 흘렀습니다. 동준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식음을 전폐한 채 살아있는 송장처럼 누워만 있었죠. 제가 억지로 흰죽을 끓여 방문 앞에 가져다 놓아도 그릇은 다음 날 아침까지 온기 하나 없이 그대로 놓여있기 일쑤였습니다. 어쩌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아들은 텅 비어버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죄인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 여자를 데려와서 제가 어머니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죄송해요. 자책감에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제 전 재산을 잃은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아들은 웃음을 잃었고 삶의 의욕을 잃었고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정말 저 아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아들의 방문 앞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캄캄한 거실에 혼자 앉아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시름과 절망에 찌들어 한없이 늙고 초라해져 버린 낯선 늙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고작 여우 같은 어린애 하나의 연극에 속아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맞은 한심한 늙은이. 그렇게 한참을 제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데 문득 가슴속에서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내 돈을 훔쳐간 그들에 대한 증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들을 저렇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상태로 만들어버린 그 계집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흐르던 눈물이 멎었습니다. 대신 제 두 주먹이 저도 모르게 딱딱하게 굳어지며 꽉 쥐어졌어요. 그래.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 저들이 앗아간 것은 단순히 종이 몇 장의 돈이 아니었다. 내 자존심과 내 시간과 내 아들의 남은 인생이었다. 법이 알아서 해주겠지. 경찰이 해결해주겠지. 그렇게 팔짱 끼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나를 순진하고 어수룩한 늙은이로 보고 마음껏 비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평생을 전쟁터 같은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은 강옥자다. 사람 뒤통수 치는 잔꾀는 없을지 몰라도 끈기와 도끼라면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아들의 방문을 망설임 없이 열었어요. 어둠 속에 웅크리고 누워있던 동준이가 희미한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방의 불을 환하게 켰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동준아, 이제 그만 울어라. 네가 흘릴 눈물까지 내가 대신 다 흘려줄 테니 너는 이제 그만 일어나. 이대로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네 돈, 그리고 내 돈. 아니, 우리가 빼앗긴 시간하고 인생. 내가 되찾을란다. 내가 반드시 그년놈들 내 손으로 뿌리 뽑아서 죗값을 받게 만들 거야. 제 말에 아들의 텅 빈 눈동자에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것이 아주 희미한 생기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외투를 걸쳤습니다.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서늘한 불길 때문에 온몸에 기운이 돌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새벽에 어디 가세요? 아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시장에 간다. 시장은 왜요? 시작해야지. 내가 아는 곳,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할 수 있는 건 거기서부터밖에 없으니까. 문을 열고 나서자 차갑고 신선한 새벽 공기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는 피해자 강옥자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고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하는 엄마 강옥자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장사 준비가 아닌 다른 이유로 시장을 찾았습니다. 동이 트기 전의 시장은 아직 잠에서 덜 깬 짐승처럼 고요하면서도 그 안에 거대한 생명력을 품고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제 좌판이 있는 반찬 골목으로 들어서자 평생을 함께해 온 익숙한 젓갈 냄새와 고춧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냄새를 맡으니 며칠 동안 텅 비어있던 제 속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차오르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여긴 내 구역이고 내 세상이다.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제 바로 옆에서 젓갈 장사를 하는 순자 엄마였습니다. 저와는 이 시장 바닥에서 청춘을 함께 보낸 자식들 속 썩는 이야기까지 터놓고 지내는 유일한 친구였지요. 제가 가게 문을 여는 순자 엄마를 붙잡고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자 순자 엄마는 들고 있던 고무장갑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제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이 미련하고 답답한 언니를 그냥 그걸 왜 당하고만 있어. 그 어린 것이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언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해내. 아이고 속 터져. 욕을 한 바가지 하면서도 그 눈에는 저에 대한 안타까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순자 엄마의 거친 위로에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한참을 제 등을 두드려주던 순자 엄마는 이내 눈물을 닦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이제 어쩔 셈이야? 그냥 경찰서에서 연락 오기만 기다릴 거야? 아니, 내가 직접 찾아 나서야지. 그년을 잡는 건 경찰이 하겠지만 그년이랑 한패인 놈들, 그리고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내가 알아내야지. 그래서 네 도움이 필요해, 순자야. 저는 품에서 경미의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제 아들 옆에 서 있던 바로 그 사진이었지요. 사진을 보는 순간 또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순자 엄마에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 얼굴 좀 봐도. 그리고 시장 사람들한테 전부 보여줘. 특히 저 건너편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박씨 아저씨랑 새벽에 물건 실어 나르는 배송 기사들한테 꼭 좀 보여줘라. 혹시 인연을 시장 근처에서 다른 남자랑 같이 본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유난히 비싼 차를 타고 와서 누굴 만나는 걸 본 사람이 있는지 뭐라도 좋아.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뭐든 알아봐줘. 시장은 그 어떤 정보기관보다 더 촘촘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누가 누구네 아들과 썸을 타는지, 누가 몰래 쌈짓돈을 숨겨뒀는지 상인들은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순자 엄마는 제 말뜻을 즉시 알아차리고 고개를 강하게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언니. 이 시장 바닥 사람들 입방아 한번 제대로 오르기 시작하면 그년이 똥 싸고 밑 안 닦은 것까지 다 나와. 내가 오늘부터 온 시장을 들쑤시고 다닐 테니 언니는 다른 일을 봐. 순자 엄마에게 일을 맡기고 저는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바로 동네에서 가장 큰 PC방이었어요. 평생 컴퓨터라고는 켜본 적도 없는 제가 그곳에 간 이유는 단 하나, 형사가 슬쩍 흘렸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분명 어딘가에 모여 서로의 처지를 한탄하고 정보를 나누고 있을 터. 그걸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PC방에 들어서자 담배 냄새와 컴컴한 공기, 그리고 요란한 게임 소리에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카운터로 다가가 제 아들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총각, 내가 컴맹이라 그런데 뭐 좀 하나만 찾아봐 줄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 젊은 총각은 귀찮은 기색이 역력했지만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제 얼굴을 보더니 마지못해 자리를 하나 내주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더듬거리며 경미의 이름과 사기, 투자 같은 단어들을 이야기했어요. 총각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검색창에 몇 글자를 입력하더니 금세 인터넷 카페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땡땡 파이낸셜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 이름만 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게시판에는 저와 비슷한, 아니 저보다 더 처참한 사연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퇴직금 전부를 날린 가장의 이야기, 자식들 결혼 자금을 모두 잃은 부모의 이야기, 심지어는 억대 빚까지 지고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의 절규까지. 그 모든 글의 중심에는 바로 제 며느리 김경미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글을 읽어 내려가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이놈들. 저도 모르게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옆에서 제 모습을 지켜보던 PC방 총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할머니도 당하신 거예요?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 총각이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저희 아버지도 몇 년 전에 비슷한 거 당하셨어요. 평생 모은 돈 다 날리고 한동안 정말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그 총각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늘진 눈빛에서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의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총각에게 제 사정을 짧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에 가입해서 다른 피해자들과 힘을 합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했지요. 그러자 총각은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건 젊은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일단 익명으로 가입하고 할머니 사연을 정리해서 올리는 것부터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그날 이후 그 PC방은 제 두 번째 사무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시장일이 끝나면 그곳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어요. 총각은 제 말동무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제 사연을 올리자 카페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와 똑같은 수법으로 당한 사람들이 쪽지를 보내오기 시작했고 댓글에는 김경미에 대한 원성이 자자했어요. 저는 그곳에서 경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녀의 뒤에 박상무라고 불리는 더 큰 몸통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법적으로 이 거대한 사기 조직과 싸우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서초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은 없었지만 뭐라도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서요. 사무실은 저 같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겨우 상담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나이 지긋한 법무사는 고개만 절레절레 저을 뿐이었어요. 어머님, 이런 사건은 돈 되찾기 정말 힘듭니다. 총책을 잡아도 이미 돈은 다 빼돌리고 없을 가능성이 커요. 괜히 소송비만 날리실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대답에 맥이 탁 풀렸습니다. 힘없이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복도에서 제 팔을 붙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 상담실에서 법무사 옆에 앉아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아주 젊은 사무장이었어요. 어머님, 잠시만요. 그는 저를 사무실 옆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야기 남일 같지가 않아서요.
사실 저희 집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군 공장을 통째로 날리셨죠. 그의 이름은 박준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법무사의 말처럼 소송에서 이기기는 어렵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놈들은 아주 교활해서 경찰 수사만으로는 꼬리만 잡히고 몸통은 빠져나가기 일쑤예요. 놈들을 확실하게 잡으려면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빼도 박도 못할 현장을 덮치게 만들어야 해요. 돈이 오가는 현장,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같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제가 돕겠습니다. 변호사님 몰래요. 정식으로 수임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법률 자문도 해드리고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어머님께서 그놈들 꼭 잡아서 벌받게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까지 풀어주신다고 생각하고 돕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어두컴컴한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시장 친구 순자 엄마, PC방의 친절한 총각, 그리고 이제는 내 일처럼 나서주겠다는 젊은 사무장까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제 주변에 이렇게 든든한 내 편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준영 사무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손은 김치 양념과 흙먼지로 거칠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계약서보다 더 굳은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준영 사무장이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생긴 이후 우리의 반격 준비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덤빌 일이 아니었지요. 박 사무장은 제게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첫째, 절대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둘째, 모든 정보는 기록하고 공유할 것. 셋째, 섣불리 경찰에 모든 것을 알리지 말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기다릴 것. 저는 그의 말을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성과가 나타난 곳은 역시 시장이었습니다. 제 부탁을 받은 순자 엄마는 그야말로 온 시장을 헤집고 다녔어요. 그 결과 공영주차장에서 일하는 박씨 아저씨에게서 아주 결정적인 제보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 그 아가씨. 내가 똑똑히 기억하지. 얼굴이 반반해서 눈에 확 띄었거든. 한두 달 전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여기에 왔었어. 올 때마다 웬 시커먼 고급 세단을 타고 왔는데 운전은 자기가 안 하고 항상 뒷자리에 앉아 있더라고. 박씨 아저씨의 말에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차에서 내리면 혹시 어디로 가던가요? 늘 저기 시장 뒤편에 새로 생긴 오피스텔 건물로 쏙 들어가더라고. 그 건물 보안이 얼마나 철저한지 외부인은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해. 내가 그래서 더 유심히 봤지. 오피스텔. 그곳이 바로 놈들의 소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당장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박 사무장의 충고를 떠올리며 꾹 참았어요. 대신 시장에서 새벽 배송 일을 하는 젊은 청년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 오피스텔에 물건을 배달해 본 사람이 분명 있을 테니까요. 며칠간의 탐문 끝에 마침내 해당 오피스텔 1208호에 자주 택배를 가져다 주었다는 청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거기 사는 여자 엄청 까다로웠어요. 택배는 무조건 문 앞에 두고 절대 벨 누르거나 노크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실수로 벨을 눌렀는데 안에서 웬 남자가 나오더니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조용히 살고 싶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요. 그 청년은 자기가 심부름 앱으로 잔심부름 아르바이트도 하는데 그 1208호에서 몇 번이나 호출을 받았다고 했어요. 주로 비싼 양주나 고급 도시락 같은 것들을 사다 주는 일이었는데 항상 문틈으로 돈과 카드만 내밀고 절대 얼굴은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밥을 사주며 다음번에 혹시라도 그 집에서 심부름 호출이 오면 제게 즉시 연락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청년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어요. 1208호에서 야식 배달을 시켰다는 것이었지요. 저는 박 사무장과 함께 곧장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잠복했습니다. 얼마 후 심부름을 마친 청년이 나왔고 저는 그에게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쥐어주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떠난 뒤 박 사무장과 저는 1208호에서 나온 쓰레기 봉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남의 쓰레기를 뒤지는 제 모습이 처량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개의 배달음식 영수증과 구겨진 서류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박선우라는 이름과 함께 휴대폰 번호가 적힌 명함 한 장을 찾아냈어요. 원투자산운용 상무 박선우. 바로 놈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들고 곧장 PC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사이 PC방 총각의 도움으로 운영하던 피해자 모임 카페는 회원수가 100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쏟아냈고 김경미와 박 상무에 대한 분노로 들끓었지요.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힘을 하나로 모아야 했어요. 저는 카페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인터넷에 앉아 한탄만 하고 있을 겁니까? 이대로는 아무것도 되찾을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얼굴 보고 모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의논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주저하는 분위기였어요. 또 다른 사기가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인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숨는 건 저놈들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힘을 합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저놈들의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제 진심이 통했는지 마침내 우리는 날짜를 정해 동네 작은 구민회관 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날 회의실에는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어색하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지요. 그때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 같은 놈들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저는 제 평생을 잃었고 제 아들의 인생까지 망가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와서 서로를 의심하고 탓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한 팀입니다. 저놈들에게 빼앗긴 우리 인생을 되찾아올 피해자 연대입니다. 제 말에 회의실 안에 무거운 공기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어서 박 사무장이 정리해준 법적 절차와 증거 수집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낸 박선우라는 이름과 그의 명함을 사람들 앞에 공개했어요. 이놈이 바로 우리 돈을 총괄한 몸통입니다. 경찰은 아직 이놈의 실체에 접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경찰보다 먼저 저놈의 셔츠깃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날 모임을 기점으로 우리는 훨씬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전직 형사도 있었고 은행에서 오래 근무했던 분도 있었어요. 각자 자신이 가진 능력과 정보를 총동원해 박선우라는 인물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박 사무장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긁어모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박선우의 실체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사수신 행위로 입건되었지만 번번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아주 교활하고 악질적인 사기 전과자였습니다.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세워 투자금을 돌려막고 문제가 생기면 회사를 폐업시키고 잠적하는 수법을 반복해왔지요. 김경미는 그가 내세운 여러 얼굴마담 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경미처럼 젊고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실질적인 돈 관리는 박선우와 그의 핵심 측근 몇 명이 독점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김경미가 왜 그토록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했는지, 왜 그토록 제 돈을 탐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이 박선우라는 악마의 소나기에서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한 얼굴마담 김경미가 아니라 이 모든 판을 짜고 우리를 비웃고 있을 진짜 주범, 박선우. 그를 내 손으로 끌어내어 법의 심판대에 세우리라. 박선우라는 명확한 목표가 생기자 우리는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않았어요. 이제 남은 것은 그 교활한 뱀을 굴 밖으로 끌어낼 방법을 찾는 것이었지요. 피해자 연대 모임에서 다들 갑론을 박을 벌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 경찰서에 쳐들어가 우리가 알아낸 모든 것을 털어놓자고 했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를 사서 고소장부터 넣자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놈은 경찰 수사에 이미 이골이 난 놈이에요. 우리가 어설프게 움직였다가는 저놈은 또다시 증거를 인멸하고 꼬리만 자른 채 유유히 빠져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둘 수는 없어요. 박준영 사무장도 제 의견에 힘을 보탰습니다. 강 여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선우 같은 자를 확실하게 잡으려면 돈이 오가는 현장을 덮쳐야만 합니다. 그가 우리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려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해야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현장을 만든단 말입니까? 한 피해자가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미끼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직접 저놈들이 거부할 수 없는 아주 달콤한 미끼가 되는 겁니다. 제 계획은 간단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놈들이 우리에게 사기를 쳤던 것처럼 우리도 놈들에게 역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놈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무엇일까? 바로 저처럼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어수룩한 돈 많은 사람이었지요. 제가 그 미끼가 되겠습니다. 제가 곧 개발될 신도시 근처에 막대한 땅을 상속받은, 돈은 많지만 아는 건 없는 벼락부자 땅부자 행세를 할 겁니다. 다들 제 말에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어요. 70 먹은 시장 좌판 할머니가 벼락부자 행세라니 다들 믿기지 않는다는 눈치였지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 자체가 바로 연기였으니까요. 평생을 괜찮은 척, 아프지 않은 척, 강한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깟 부자 할머니 연기쯤이야 못할 것도 없었지요. 작전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작업에 착수했어요. 역시나 제주 무대인 시장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저는 순자 엄마와 입을 맞추고 시장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아침 시간에 일부러 큰 소리로 통화하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아, 김 변호사. 나야, 나. 그래, 그 땅 말이야. 상속세가 그렇게 많이 나와? 아이고, 머리 아파 죽겠네. 세금만 몇 억이라고? 그냥 팔아버릴까 보다. 귀찮아서 원. 제 연기는 시장 바닥에 아주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땅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날개 돋친 듯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고 곧 시장을 드나드는 외부인들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다음 단계는 제 모습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박 사무장이 아는 사람을 통해 고급 외제차 한 대를 며칠간 빌렸고 피해자 연대 회원 중 백화점에서 일했던 분의 도움을 받아 제 나이에 어울리면서도 누가 봐도 부티가 나는 옷과 가방, 보석들을 빌려 착용했습니다. 평생 몸빼 바지만 입던 제가 실크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걸치니 저조차도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차림으로 매일 시장에 나타나 일부러 사람들 눈에 띄게 행동했습니다. 장사는 뒷전이고 하루 종일 전화 통화만 붙들고 있었지요. 아, 거기 은행 지점장님.
내가 지금 현금으로만 한 20억 정도 굴릴 데가 필요한데 뭐 좋은 상품 없어요? 이자가 너무 짜네. 에이, 됐어요. 끊어요. 제 쇼는 완벽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드디어 첫 입질이 왔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자 아주 점잖고 젠틀한 목소리의 남자가 자신을 로얄스카이 자산관리의 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박선우의 조직원이 분명했습니다. 강옥자 여사님 되시죠? 여사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연락드렸습니다. 저희는 소수의 VIP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세금 문제부터 상속, 비공개 투자까지 모든 자산 관리를 도와드리는 회사입니다.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깔고 귀찮다는 듯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전화 많이 받는데 내가 당신들을 뭘 믿고?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사님처럼 갑자기 생긴 큰돈,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세금 폭탄 맞고 절반을 날리실 수도 있고요.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세금 한 푼 안 내고 그 돈을 2배, 3배로 불려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드디어 놈들이 미끼를 문 것이었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한번 만나나 보자는 식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 고급 호텔 커피숍. 저는 박 사무장이 미리 준비해준 초소형 녹음 장치를 옷깃에 숨기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제 앞에는 번지르르한 인상의 젊은 남자가 앉아 온갖 어려운 용어를 써가며 저를 현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하품을 하며 그의 말을 중간에 잘랐어요. 이봐요, 젊은 양반. 나는 그렇게 어려운 말은 잘 몰라. 그래서 결론이 뭔데? 내 돈을 2배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물론입니다, 여사님. 확실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됐고. 나는 당신 같은 애송이는 못 믿겠어. 당신네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데리고 와. 그 사람이랑 직접 이야기할 테니. 저는 일부러 더 거만하고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돈 많은 졸부들이 흔히 보이는 그런 태도를 연기한 것이지요. 제 태도에 남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20억이라는 거대한 미끼를 놓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이내 상기된 얼굴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저희 회사에서 가장 높으신 분, 박 상무님께서 직접 여사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졌다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놈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같은 장소에서 드디어 박선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더 평범한 중년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스럽고 교활한 눈빛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선우는 제 앞에서 완벽한 전문가 행세를 했습니다. 그는 제 상속받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세금 문제와 투자 수익률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는 내내 속으로 칼을 갈면서도 겉으로는 완전히 그에게 넘어간 어수룩한 할머니를 연기했습니다. 이야, 역시 상무님은 다르시네. 말씀만 들어도 돈이 막 불어나는 것 같아. 좋아. 그럼 내가 가진 현금 20억 상무님한테 한번 맡겨볼게. 제 말에 박선우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이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계약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무님, 나는 은행이고 뭐고 다 못 믿어. 내 돈은 무조건 현금으로만 움직여. 계약금 10억도 내가 직접 현금으로 싸들고 갈 테니 상무님도 직접 돈 받으러 나와요. 그래야 내 마음이 놓이지. 현금 거래. 그것은 놈들에게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방식이었습니다. 계좌 이체와는 달리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으니까요. 박선우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10억이라는 현금의 유혹을 뿌리치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여사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지요. 그럼 돈을 주고받을 안전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박선우가 자리를 뜨고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드디어 놈이 덧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할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놈의 마지막 무대이자 우리의 통쾌한 복수가 시작될 무대를요. 박선우가 제 미끼를 꿀꺽 삼킨 그날 이후 저희는 마지막 결전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빴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지요. 박준영 사무장과 우리 피해자 연대 회원들은 마치 일사불란한 군대처럼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각자 생업에 종사하다가도 밤만 되면 동네 구민회관의 작은 회의실로 모여들었어요. 그곳은 우리의 작전 사령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전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었어요. 박 사무장이 종이 위에 커다랗게 조직도를 그리며 총괄 지휘를 맡았고 연대 회원 중 왕년에 잘 나가던 강력계 형사 출신이라는 김철민 씨가 현장 경험을 살려 행동팀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이 거대한 연극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주연 배우였지요. 박선우는 며칠 뒤 아주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아주 안전하고 완벽한 장소를 마련했다며 김포 외곽의 인적이 끊긴 도로변에 있는 한 거대한 물류창고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그가 고른 장소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주변에 민가는커녕 변변한 가로등 하나 없어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는 곳, CCTV는 당연히 먹통이고 오직 길이 하나뿐이라 외부 차량의 접근이 즉시 파악되는 그들만의 완벽한 소굴이었습니다. 김철민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현직에 있는 후배 형사에게 연락해 그 창고의 내부 구조와 도면을 즉시 입수했습니다. 우리는 회의실 책상 위에 그 도면을 펼쳐놓고 밤을 새워 분석에 들어갔어요. 경찰이 가장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입할 수 있는 경로, 놈들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도주할 수 있는 모든 퇴로를 붉은 펜으로 표시하며 우리의 포위망을 좁혀 나갔습니다. 이쪽 환풍구는 낡아서 사람이 드나들기 어려울 겁니다. 주요 출입문은 저 철문 하나지만 뒤쪽에 작은 쪽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쪽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김철민 씨의 날카로운 분석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미끼로 사용할 10억 원의 현금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그런 거금이 있을 리 만무했지요. 그때 회의실 구석에서 묵묵히 듣고만 있던 PC방 총각, 민준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기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영화나 드라마 촬영할 때 쓰는 가짜 돈다발이 있대요. 진짜랑 거의 똑같이 생겨서 감쪽 같다고 하던데 그걸 써보는 건 어떨까요? 그야말로 등잔 밑이 어두웠던 셈입니다. 우리는 즉시 피해자 연대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거둔 활동비로 그 가짜 돈다발을 인터넷으로 대량 주문했습니다. 며칠 뒤 커다란 택배 상자 수십 개가 저희 사무실로 배달되었어요. 상자를 열어본 우리는 모두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신문지 뭉치 위에 진짜 5만 원권 한 장만 덮어놓은 어설픈 수준이 아니었어요. 무게감부터 종이의 질감, 인쇄된 그림의 선명도까지 언뜻 봐서는 진짜 돈과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마치 개미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사과 상자 수십 개의 그 가짜 돈다발을 나눠 담았습니다. 맨 위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진짜 5만 원권 몇 장을 덮어두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지요. 상자를 모두 포장하고 창고 한쪽에 쌓아놓고 보니 정말 10억 원의 현찰이 산더미처럼 쌓인 것 같아 우리끼리도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한 피해자는 우리가 사기꾼 잡으려고 사기꾼이 다 됐네라며 씁쓸한 농담을 던지기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경찰과의 공조는 박 사무장이 전적으로 책임졌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모은 모든 증거 자료, 즉 박선우의 본명과 신상 정보, 그의 과거 사기 전과 기록, 조직의 아지트로 추정되는 오피스텔에서 나온 증거물, 그리고 제가 박선우와 직접 만나 나눈 대화가 생생하게 담긴 녹취 파일까지 모두 정리해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일개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라며 반신반의하던 담당 형사도 우리가 제시한 증거의 치밀함과 작전의 구체성에 혀를 내두르며 전폭적인 협조를 약속했어요. 그들은 작전 당일 창고 주변 1km 반경에 베테랑 형사들로 구성된 타격대를 미리 잠복시키고 제 옷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다가 우리의 신호가 떨어지면 즉시 현장을 덮치기로 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에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철처럼 단단하고 또렷했어요. 옷장 안에서 제 무대 의상인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와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영락없는 세상 물정 모르는 강남의 돈 많은 사모님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그 거울 속 여인의 눈빛만은 지난 50년간 비바람 몰아치는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억척 어멈 강옥자의 도끼가 시퍼렇게 서려 있었습니다. 방에서 나온 저를 본 동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으로 반쪽이 되었던 아들의 얼굴에도 이제는 제법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몸조심하셔야 해요. 돈 같은 건 다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무사히 돌아오시는 게 저한테는 전부예요. 걱정하지 마라, 아들. 이 어미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반드시 웃으면서 돌아올 테니 너는 집이나 잘 지키고 있거라. 박 사무장이 마지막으로 점검해준 브로치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재킷 옷깃에 조심스럽게 달았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어요. 운전은 현장 팀장인 김철민 씨가 맡았고 조수석에는 박 사무장이 앉아 노트북 화면을 보며 실시간으로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솔직히 말해 다리가 후들거릴 만큼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뒤에는 저만 믿고 기다리는 아들이 있었고 평생의 꿈과 희망을 도둑맞은 채 절망에 빠져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드디어 차가 목적지인 낡고 거대한 물류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고의 거대한 회색 철문 앞에는 이미 박선우의 부하로 보이는 험상궂은 남자 둘이 팔짱을 낀 채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철민 씨가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약속 시간을 알리자 그들은 무전으로 어딘가에 연락을 했고 이내 끼익하는 녹슨 쇳소리가 귀를 긁으며 육중한 철문이 옆으로 열렸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계획대로 혼자 들어가셔야 합니다. 저희는 밖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약속된 신호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박 사무장의 비장한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더 넓고 어두웠어요. 높은 천장에서 내려온 희미한 백열등 하나가 창고 중앙을 겨우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고 코끝에서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녹슨 쇠 냄새가 났지요. 그 불빛 아래 박선우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옆과 뒤로는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하하, 어서 오십시오, 강 여사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선우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어요. 차가 많이 막혔나 봅니다.
이 외진 곳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은 무슨. 내 돈이 2배, 3배가 된다는데 이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저는 일부러 더 거만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그가 권하는 의자에 보란듯이 털썩 앉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물건은 무사히 가져오셨습니까? 박선우가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물었어요. 제 신호에 맞춰 김철민 씨가 사과 상자가 산더미처럼 가득 실린 커다란 손수레를 끌고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자들을 박선우의 발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말없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미련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선우의 시선은 오직 제 발치에 놓인 사과 상자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역시 여사님은 소문대로 통이 크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현금으로 거래하자고 하면 겁부터 먹고 뒤로 나자빠지는데 말입니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 돈으로 어떻게 2배, 3배를 만들어줄 건데? 서류 쪼가리 같은 건 필요 없어. 당신 입으로 직접 설명해봐. 세금은 확실히 안 떼는 거 맞지? 이거 전부 다 흔적 안 남게 뒤로 돌리는 돈 맞냐고. 저는 일부러 그의 범죄 사실을 스스로 실토하게끔 유도했습니다. 제 옷깃에 달린 작은 보석, 그 브로치가 그의 얼굴과 교활한 입모양을 똑똑히 담고 있을 것이었어요. 박선우는 제 어수룩하고 탐욕스러운 질문에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리고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여사님. 세금이라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저희는 페이퍼 컴퍼니, 즉 유령 회사를 통해 여러 단계의 자금 세탁을 거치기 때문에 여사님의 이 소중한 돈은 세상에 처음부터 없었던 돈이 되는 겁니다. 국세청은 물론이고 그 어떤 기관도 절대 추적할 수 없죠. 여사님께서는 그저 1년 뒤에 저희가 2배로 불려서 채워드리는 새로운 돈가방을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완벽한 증거, 완벽한 자백.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하고 역겨운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좋아. 당신 말솜씨가 아주 마음에 들어. 그럼 계약한 걸로 하지. 어디 돈부터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 보시지. 제 말에 박선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두툼한 손이 맨 위에 놓인 사과 상자의 뚜껑을 향해 뻗어나가는 바로 그 순간. 저는 약속된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주 크게 그리고 아주 길게 창고 전체가 울리도록 헛기침을 했습니다. 쿨럭, 쿨럭, 에이, 퇴. 아이고, 이놈의 먼지 때문에 목이 칼칼해서 원. 제 기침 소리가 바로 신호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창고의 모든 철문이 굉음을 내며 동시에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방탄조끼와 헬멧으로 무장한 수십 명의 경찰 특공대원들이 꼼짝마 하는 함성을 지르며 눈사태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꼼짝마. 모두 손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면 그 자리에서 쏜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천둥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어둡고 먼지 쌓인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선우의 덩치 큰 부하들은 잠시 저항해 보려고 했지만 이미 사방을 완벽하게 포위한 경찰 특공대의 상대가 될 수는 없었지요. 그들은 악 하는 비명 몇 번 지르지 못하고 육중한 몸이 종이장처럼 나가떨어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나뒹굴어졌습니다. 그 모든 광경 중에서 가장 볼만했던 것은 바로 박선우의 얼굴이었습니다. 사과 상자로 향하던 그의 얼굴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함으로, 다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패배자의 시커먼 절망으로 시시각각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피를 토할 듯한 눈으로 소리쳤어요. 이 교활한 늙은 할망구가 어떻게 감히 나를.
그의 마지막 발악은 그의 두툼한 손목에 차가운 쇠고랑이 철컥하고 채워지는 소리와 함께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정리되고 저는 바닥에 무릎 꿇린 채 포승줄에 꽁꽁 묶이는 박선우에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증오와 분노가 이글거리는 눈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그의 눈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똑바로 마주보며 제 평생 가장 차갑고 경멸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선우 씨.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5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 1000원짜리 시금치 한 단 팔아서 내 자식 먹이고 입히려고 내 평생을 바쳐 모은 그 돈이 그렇게 우습고 만만해 보였어요? 어디 대답 한번 해보시지. 제 말에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가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초조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연대 회원들이 경찰의 허락을 받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수갑을 찬 채 개처럼 끌려나가는 박선우와 조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과 절망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해방,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인간 존엄에 대한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들 틈에 섞여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피해자 신분으로 그리고 결정적인 제보자 신분으로 그날의 모든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했어요.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 복도로 나오자 이번 사건을 총지휘했던 지능범죄수사팀장이 제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몇 년을 추적하고도 잡지 못했던 놈들을 어머님과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잡아넣었습니다.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인사에 저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자식 가진 어미의 마음이 대단했을 뿐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구치소에 수감된 경미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으로 매듭지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두꺼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경미는 제가 알던 그 화사하고 단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푸석한 얼굴,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머리, 그리고 삶의 모든 희망과 빛을 잃어버린 텅 빈 눈동자.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수의를 입은 그녀는 영락없는 초라한 죄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경미의 텅 비었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 애처롭고 가냘픈 목소리는 여전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박상무, 아니 박선우 그 인간한테 속은 거예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제 과거를 다 폭로해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저는 정말 어머니랑 동준 씨한테는 진심이었어요. 함께 김장을 담글 때,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아주실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믿어주세요, 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경미는 유리벽에 이마를 찧어가며 엉엉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북극의 빙하처럼 차갑고 단단하기만 했어요. 저 눈물과 애원이 또 다른 연기라는 것을, 저 가여운 표정 뒤에 숨겨진 탐욕을 저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미야. 제가 나지막이 부르자 경미는 고개를 들고 일말의 희망이라도 발견한 듯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네가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다. 네가 한 짓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길거리에 나앉고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심지어는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있어. 그 사람들, 그리고 남겨진 그 가족들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 어머니. 그리고 한 가지만 솔직하게 대답해봐.
다른 건 다 연기였다고 쳐도 내 아들 동준이한테는 단 한순간이라도 먼지 한 톨만큼이라도 진심이었던 적이 있었니? 제 날카로운 질문에 경미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질끈 감았던 눈을 뜨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길고 긴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지요.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해온 아주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유리병 너머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피해자 연대 회원들이 한자 한자 피눈물을 삼키며 써내려간 탄원서였습니다. 피고인 김경미와 박선우 일당을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수백 명의 절규가 담겨 있었지요. 이게 우리가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네가 망가뜨린 사람들의 인생 목록이니까 저 차가운 감옥 안에서 평생토록 읽고 또 읽으면서 네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반성하고 또 반성하거라. 법의 심판 달게 받아.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경미가 거의 실성을 한 듯 절규하며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와의 인연은 이제 그걸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끝이었습니다. 박선우 사기 조직 검거 사건은 온갖 신문과 방송 뉴스에 며칠 동안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수백억 원대 금융 사기 조직, 70대 할머니와 시민들의 손으로 검거라는 제목 아래 제 이야기가 비중 있게 다루어졌어요. 아들 구한 용감한 어머니, 시민 영웅, 강옥자 할머니 등 제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민망한 별명들도 생겨났지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도 쇄도했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제가 영웅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제 아들과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사기 피해를 당하고도 부끄러워서 혹은 무서워서 쉬쉬하며 혼자 끙끙 앓던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저희 피해자 연대 사무실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의 전화가 걸려왔고 저희는 그들에게 저희가 겪었던 경험과 피땀으로 얻어낸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주었습니다. 저희의 작은 날갯짓이 더 큰 세상을 바꾸는 희망의 태풍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선우 일당이 모두 검거되고 길고 길었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지루하고 힘든 싸움이었어요. 놈들은 마지막까지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교묘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형량을 줄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피해자 연대 회원들은 더욱더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단 한 번의 재판도 빠짐없이 법정을 가득 메워 그들이 죗값을 치르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모은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결국 박선우와 김경미를 포함한 조직원 전원에게는 법이 내릴 수 있는 아주 무겁고 엄중한 형량이 선고되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법정 방청석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눈물 섞인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했던 것은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경찰이 놈들의 은신처와 차명 계좌를 샅샅이 뒤져 숨겨두었던 현금과 부동산, 비싼 귀금속들을 일부 압류했지만 이미 해외로 빼돌리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진 돈이 많아 피해액 전부를 되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준영 사무장과 우리가 힘을 합쳐 법원에 압류된 재산을 피해액 비율에 따라 모든 피해자에게 최대한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를 진행했어요. 비록 제가 잃어버린 돈의 절반 정도밖에 돌려받지 못했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을 되찾았으니까요. 바로 짓밟혔던 우리의 자존심과 세상을 향한 믿음, 그리고 다시 살아갈 희망이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처음으로 마음 편한 저녁을 맞이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랜만에 부엌에 서서 동준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노릇노릇하게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그동안의 끔찍했던 마음고생으로 핏기 없이 헬쑥해졌던 아들은 이제 제법 얼굴에 살도 오르고 눈빛에도 예전의 총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녁상을 마주하고 앉아 밥을 먹는데 동준이가 한참 동안 수저를 들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기만 하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무슨 짓이야? 어서 일어나.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어리석어서,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어머니 평생 피땀 흘려 모으신 돈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어머니 마음에 이렇게 깊고 큰 대못을 박았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평생을 술에 절어 폐인처럼 살았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저를 구해주셔서 제 남은 인생을 다시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동준이는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들 앞에서는 억지로 강한 척, 괜찮은 척 하느라 꾹꾹 눌러 참아왔던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우는 아들의 등을 말없이,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토닥여 주었어요. 됐다. 이제 정말 다 지난 일이다. 어서 일어나거라. 어미 앞에서 그렇게 쉽게 무릎 꿇는 거 아니야. 저는 아들을 일으켜 다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밥그릇 위에 노릇하게 잘 구워진 고등어 살점을 큼직하게 떼어 올려주었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게야. 중요한 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지. 너랑 나 이번에 아주 호되게 넘어졌지만 그 덕분에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진 게야. 안 그러냐? 제 말에 아들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 모자는 아주 오랜만에 정말 마음 편하고 맛있는 저녁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장에 나가지 않아요. 시장 좌파는 평생 제 옆을 지켜준 순자 엄마에게 헐값에 넘겨주었습니다. 대신 저는 아주 작고 허름하지만 희망이 가득한 사무실로 매일 출근을 합니다. 그곳은 우리 피해자 연대가 여러 뜻 있는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 만든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센터입니다. 박준영 사무장은 잘 나가던 로펌을 그만두고 이곳의 상임 변호사가 되어 저희처럼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전직 형사였던 김철민 씨는 피해자들의 증거 수집을 돕는 든든한 조사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그들의 언손과 마음을 녹여주는 상담 실장입니다. 오늘도 낯선 할아버지 한 분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다 짊어진 듯한 얼굴로 우리 센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생 폐지를 주워 모은 노후 자금을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아들 같은 청년의 말에 속아 모두 날렸다며 이제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뿐이라고 하소연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꼭 1년 전 차가운 은행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요. 저는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탕비실에서 직접 끓인 따뜻한 쌍화차 한 잔을 그분 앞에 놓아드리며 예전 제 좌판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처럼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걱정 마세요. 혼자라고 생각하면 무섭고 막막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여기 이렇게 선생님 편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희랑 같이 하나씩 하나씩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다시 일어서실 수 있어요.
제 말에 할아버지의 텅 비어 있던 눈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감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지고 벅차올랐어요. 저는 제 돈을 되찾기 위해 싸움을 시작했지만 결국 제가 얻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과도 바꿀 수 없는 좋은 사람들을 얻었고 새로운 희망을 얻었고 제2의 인생을 얻었습니다. 비록 시장 좌판은 떠났지만 저는 여전히 세상이라는 더 크고 넓은 시장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웃음을 찾아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니까요.